주담대 금리 또 올려. 이게 되게 서울에 있는 주택에 서울에 있는 중심지 근처예요.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 수도권의 일부 지역 그래봐야 대부분은 다 서울 중심지 다 알죠. 뭐 강남에 있는 강남 근처 또는 강동 그리고 또는 뭐 성동 뭐 이 정도의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 7, 8, 6, 7월 달에 되게 많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금감원에서도 금감원장도 얘기하고 은행들도 얘기해서 처음에 은행들은 이런 것들이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는 금감원 눈치를 보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많이 올렸었어요. 그죠? 주담대 금리도 올리고 막 올렸더니 금감원장님이 나오셔서 니네도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가 금리 올리라고 그랬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총량으로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총량으로 관리해서 은행들도 중간에 조금 벙쪘지만 자구책을 마련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꾸 고안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뭐 주담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뭐 해준다느니 안 해준다느니 전세자가 들어오는데 주인의 명의가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안 해주겠다. 그럼 갭투자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하는데 그래서 잠잠해졌죠. 막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스트레스 DSR이 9월 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들도 얘기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총량 관리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래서 대출을 막 조이기 시작했었거든요. 조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끝났는가 생각했더니 추석이 끝나고 나서 다시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 다시.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죠. 그래서 이례적인 강한 규제에도 주담대든 가계대출 상식이 다시 시작돼서 한 달 만에 다시 금리 인상. 대개 보면 은행들은 늘 그렇죠. 전체 대출할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1년마다. 그럼 대부분 상반기에 그 대출의 어느 정도를 다 소진하잖아요. 대부분 많이 소진해요. 8, 90% 소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실제로 하반기에는 남아있는 금액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금감원이 뭐라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 맞춰가지고 이게 움직여서 그런 거야. 위에서 뭐가 움직이는구나, 교실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대출을 막 조이려고 했는데 그게 잦아지는지 생각했더니 추석 연휴가 지나면 대부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제 움직이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그러면 집을 바꾸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옮겨 타는데 여기서 추석 연휴가 지나더라도 대출이 이렇게 묶이고 그러면은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대부분 서울도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심상치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행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주담대를 더 줄이려고 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주택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그 수요자들은 움직이는 폭이 되게 줄어들죠.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그걸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거의 사실 보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빌려주는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정부의 의도에 맞춰서 하지만 내년 1월이 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내년 1월이 되면 그냥 다시 대출 총액이 다시 세팅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과 같이 지금 대출 총액에서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안 해주겠다고 하지만 내년 초에도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인가. 은행에서 그러면 우리 그럼 장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정부에게 얘기하면 정부는 그래도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은 지금 주담대가 늘고 가계대출이 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는 계속 주담대가 더 늘고 전세자금 대출이 더 늘고 가계대출이 더 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경제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사실 금리라는 것들은 주택에 대해서만 또는 집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경제에도 다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자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너무나 힘들게 지탱해왔고 거기와 연결해서 보면 주담대 가상금리, 주담대 보면은 실제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이 대기업 정도의 대출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안전한 대출인데 여기 보세요. 몇 달이에요? 1년이 아니에요. 7월, 9월 3달간이에요. 국민은행 1.33 올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33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 그 0.25씩 기준금리 0.25 내리고 올리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몇 개월, 수년이 걸리는데, 여기 보면 국민은행 1.33, 3달 동안. 신한은행 1.4예요. 하나은행 0.8에 거의 1%가 다 넘어요. 우리 1.6, 농협 0.5라는 거죠.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엄청나게. 3달 만에. 우리는 그 0.25를 줄이려고 그렇게 이리 돌아서 그리고 대환 대출도 0.25 줄이려고 대환 대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뭐 쉬운 것도 아닌데. 가계 5대 은행 가계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주담대가 점점 늘어났다는 이 기조를 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누구의 이익이 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결국은 은행은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 3달 동안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정부의 의도대로 좀 맞춰주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추석 전까지 이게 좀 줄어들었었는데 추석 연휴에 다시 대출이 늘고 있고 근데 대출 한도들은 줄고 대출 양은 전체적으로는 은행마다 별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11월 말에 우리가 그 정부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디가 있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이제 입주하기 시작해요. 그럼 입주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일정 부분 많은 부분들이 전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로 들어오면 두 가지 대출이 실행이 돼요. 그렇죠? 잔금 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은행이 아주 완고한 태도를 취하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진짜 어떻게 될까? 진짜 은행이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정부가 완고한 태도를 취해서 은행 그 전세자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던 그 생각들을 조금 연장해 보세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부가 얘기하고 은행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 얘기를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만 그렇게 금리와 연동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제는 다른 영역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보면 100만 원도 못 버는 사장님 이렇게 나왔어요. 자영업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00만이 넘어요. 500만. 우리 취업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800만 원이거든요. 직업이 있는 사람들, 취업을 한 사람들이 2,800만이에요. 자영업자가 560만 정도가 돼요. 자영업자. 여기서 자영업자는 되게 1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아르바이트생을 들든지 아니면 직원 한두 명 둘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영업 비중 20%라는 건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 높은데 예전에 높을 때는 32, 33%까지 했었어요. 몇십 년 전 됐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20% 넘었는데 지금 20%도 무너진다라는 거, 자영업자가.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거는 많은 아닌데 그 자영업자가 다른 건강한 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해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망해서.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결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자영업자 중에 4명 중에 3명이에요. 우리 자영업자가 500만 넘는다 그랬죠. 560만. 4명 중에 3명은 100만 원을 못 벌대. 100만. 말도 안 돼. 500만 중에 4명 중에 3명이 4분의 3은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주든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든 그 다음에 월세 또 내는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비도 내겠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내니까 100만 원의 자격이 안 떨어지는 거.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에 해당되는 거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사람들은 편의점 내거나 아이들이 특히 더 그래. 편의점을 낸 분들, 식당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 문구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전체적인 매출액은 어느 정도 크게 몇백이든 1,000만 원이 된다고 하지만 거기서 다 지출하고 나면 지출 비용을 다 지출하고 나면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 대부분 평균 내봤더니 200만 원 조금 넘는 경우가 많더라. 대부분이더라. 그래도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4분의 3, 실제로 4명 중에 3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거기서 보면 직원들 한두 명 드신 분들이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서 직원들 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이 사장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내냐면 어떤 기준으로 맞추냐면 사장님의 실제로 소득을 얻는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가장 높은 그 직원의 수준에 맞춰서 보험료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실제로 200만 원 넘는 금액의 보험료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또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주택만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담대가 오르고 가계대출만 오른다고 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묶어두기가 어렵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금리만 묶어두고 다른 금리들은 그럼 다 움직일 수 있느냐? 금리는 다 연동이잖아요. 기준금리가 어디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금리 움직이는 것들. 시중금리도 다 그렇고. 뭐 이렇게 연동되더라, 금리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딱 정하기가 어렵더라.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라고.